100여 명씩 이렇게 모이는데 이번에 이제 판문점을 가겠다고 했더니까 신청을 너무 많이 해 오셔가지고 좀 늦게 신청하신 분은 참여가 못 되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이제 통일부하고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11월 6, 7, 8 이제 3일간 2박 3일 통일교육원에 가가지고 세미나하고 그 기간 중에 다시 한번 판문점을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금년 이제 일정은 대충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판문점에 가시고 싶은 의장이 있으시면은 우리 여기 포럼의 공동대표로 계시는 기세찬 대표님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면은 11월 일정에 이렇게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모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냥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지금 이제 비 오는 날이지만 지금 이제 출발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시간 정도 가면 아마 저희가 거쳐야 하는 통화를 거쳐서 단동으로 가는 이제 그런 일정이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이제 통일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여기 뭐 전문가도 계십니다만은 이 문제는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10꼭지 정도 한 10꼭지 한 10시간 최소한 한 10시간 정도를 말씀드리면은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서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이제 세 꼭지 쪽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핵 문제를 주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문제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지상에서 맨날 핵하고 이렇게 보십니다만은 과연 핵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시간이 좀 남으면은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통일을 해야 할까? 그리고 통일을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김정은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때 못 이룬 이제 핵을 거의 완성을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핵실험을 6번 했는데요. 6번 중에서 김정은이가 4번을 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이가 2번 하고 김일성이는 핵실험을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어쨌든 6번의 핵실험을 끝으로 해서 지금 최소한도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핵미사일을 전문가들은 8기 내지 많게는 한 30기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8기하고 30기라면 어느 정도냐면은 러시아가 12,000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8,000기 미사일 가지고 있고요. 중국이 약 한 3,000개 이렇게 내외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3,800개인가 그렇게 갖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그 나토라고 있습니다. 유럽의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대항하기 위한 그 나토에서 만 한 5,000기 정도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북한이 갖고 있는 30기도 그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핵은 한 방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핵을 갖고 있는 김정은이가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합의한 그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근데 공동성명에 4가지를 공동성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4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미북 관계를 개선한다. 미북 관계. 그러니까 그 조문에는 이렇게 조미 관계라고 그럽니다. 조미 관계를 개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미 관계 개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레지엄 체인지 하지 말아 달라. 어왕조를
왕조를 유지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제 핵심은요. 그래서 조미 관계를 개선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평화 체제를 유지하자. 여기 이제 그 조약의 두 번째 조항입니다. 평화 체제 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VID라고 그래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요거 이제 비핵화를 하자. 북한의 비핵화를 하자. 요거의 세 번째 조항입니다. 근데 네 번째 조항은 뭐냐 하면은 미군의 유해를 송환해 오자. 요것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미군의 유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군의 유해가 몇 구나 되냐면은 한국전에서 7,800구가 북한에 잠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2,300구를 발굴을 해서 미국으로 송환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제 어느 때든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끝까지 그 시신을 모십니다. 끝까지. 그 유고를 반드시 모시는 것이 미국의 신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전에 가장 많이 이렇게 잠들고 있는 그 유해를 모시기 위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이 하나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분들은 이슈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모시고 오느냐에 따라서 인기도가 이제 대통령 인기도가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재선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로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공동성명에서 합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알려진 바로는 네 가지인데요. 1, 2항은 북한이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미국 관계를 개선하자고 하는 거는 북한이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평화체제 유지하자 하는 것까지도 북한이 요구를 하고, 그다음 미국은 비핵화하자는 거하고 전쟁 시에 죽은 사망한 유해를 모셔오자 하는 요 3, 4번을 제시한 걸로 이렇게 이제 대충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관계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은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은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은 지난 2월 28일 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하고 만나서 회담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담은 결국은 결렬됐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나서 합의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쉬운 말로 이제 노딜이 됐습니다. 결렬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결렬돼 버렸는데 저는 처음부터 미안합니다만은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리라고 봤습니다. 결렬되리라고 봤어요. 근데 왜 결렬되리라고 봤냐 하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결렬되리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이는 죽어도 핵을 못 놓습니다. 자기는 이게 핵이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때 이루어 놓았던 못 이룬 핵을 자기대에서 완성해서 이것을 놓는다는 것은 마치 죽음을 스스로 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어도 핵을 못 놓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평양에서 4,400km 60시간을 타고 하노이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노이까지 와가지고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결렬됐는데 저는 결렬되리라고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죽어도 핵을 못 놓는다. 그런데 죽어도 핵을 못 놓는다는 배경에는 또 하나 잠재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핵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서명을 하면은 김정은이는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북한에서 이제 그 선군 사상이 아직 잠재되어 있으니까요. 북한군에 의해서 바로 암살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은 안 죽을 길을 택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제시한 것이 뭐냐면 영변 핵시설
파괴 일부를 슬쩍 들이다 밀고 핵을 감추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 회담은 결렬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 이 회담이 결렬되리라고 봤던 것은 뭐냐면은 북한의 그 소위 말하자면 그 인력과 전문가들과 미국의 전문가들과의 저는 그 이 인력 싸움에서 북한은 볼 거 없이 완패될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북한은 누구누구가 갔냐 하면은 김영철이 여러분 아시죠? 서울 불바다를 말했던 이제 김영철이, 그 다음에 외무상 이수영이, 그 다음에 외무성 차관 그 이선희인가요? 그 여자.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주역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카운터 파트는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카운터 파트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 다음에 이제 비건. 그 다음에 또 볼튼가요? 어쨌든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카운터 파트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는 어떤 학교냐 하면요, 미국의 8개 아이비 리그 대학보다도 더 우수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미국의 아이비 대학이라고 하면 어떤 학교를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 뭐 하버드다, MIT다, 뭐 콜롬비아 대학이다, 위스콘신이다, 뭐 이런 그 최소한도 이제 미국의 유명 8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을 아이비 리그 대학이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그 아이비 리그 대학의 8개 대학보다 훨씬 우수한 인력 자원을 배출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이 투철하고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에 수석으로 들어갔다 수석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폼페이오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은 그런 이제 그 전력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인관해가지고 육군 대위로 전역하고 뜻한 바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을 4번을 합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을 4번을 하고, 그러고 CIA 국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근데 미국의 CIA 국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전 세계 정부의 총책입니다. 총책인데 아마 어쩌면은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더 깊고 그리고 더 넓게 더 많이 아마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오라는 사람이 CIA 국장으로 있다가 이제 국무장관으로 발탁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북한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국무장관으로서 미국 김정은이를 상대하는데 아마 완벽하게 해결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드러났냐면은 폼페이오가 김정은이를 만나러 북한에 4번을 갔습니다. 4번을 갔는데 4번을 갈 때마다 북한에 4번을 갈 때마다 미 공군 1호기를 타고 갔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전용기가 칼에서나 아니면 아시아나에서 빌려서 이렇게 대통령 전용기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타고 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그 국가 보유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공군 1호기라고 명명을 딱 하고 이제 그렇게 빌려서 전세기를 빌려서 타고 다니는데요. 미국은 대통령 전용기가 따로 있고 공군 1호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군 1호기를 주로 대통령이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폼페이오가 북한을 갈 때 공군 1호기를 타고 갔어요. 근데 공군 1호기를 타고 갔는데 공군 1호기가 그 이제 북한 상공을 이렇게 빙빙 돌다가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두 번 내지 세 번을 돌고 내렸는데 이게 어떻게 네 번을 갔는데 네 번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이제 폼페이오가 북한을 갔다 오고 난 후에 그 북한 실무자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폼페이오 보고 아니 그거 왜 그렇게 빙빙 돌다가 내렸냐 그랬더니까 아 이거 조종사가 이 북한을 한 번도 와본 경험이 없어서 길을 이제 잘못 헛디딜까 봐서 이렇게 빙빙 돌다가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폼페이오가 타고 간 그 전용기에는 80명에서 한 100명 되는 고도로 훈련받은 이게 전략적으로 정보 요원들이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폼페이오가 비행장에서 평양 순환 비행장에서 이렇게 딱 내렸는데 누구 내리냐면 세 사람이 딱 내려, 세 사람. 그리고 문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몇 명이 있는지도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갈 때까지 북한도 모르는 거야. 다른 우방 국가도 몰랐어. 그런데 폼페이오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내릴 때는 세 사람 내리고 다시 비행기 올라올 때도 세 사람 타고 떠나고 이제 미국으로 가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비행기 안에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고도로 훈련받은 정보요원들이 딱 버티고 앉아서 북한을 아주 손바닥 부듯이 완전히 헤집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북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보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공위성에서 북한을 이렇게 내리쬐면은 북한군이 걸어가는 북한군의 명찰 있지 않습니까? 명찰에 이게 누구다,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다 하는 것까지도 이제 판단이 됩니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정보력을 가진 그 미군의 장비들이 이게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상공을 한 두세 번 이렇게 이렇게 뒤집었으니까 뭐를 몰랐겠습니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정보력으로 보면요, 김정은이가 자고 있는 그 지하 100m에 수상궁, 주석궁까지도 다 이게 정보 파악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전에도 아마 그런 일이 좀 있긴 있었어요. 우리도 미국에서 우리 청와대 그 안방의 숨소리까지, 대통령 숨소리까지 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확실한 건 제가 모릅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건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이 폼페이오가 타고 간 북한의 미군기는 완전히 북한을 아주 초토화시키듯이 완전히 소나기에 이렇게 또 정보를 딱 쥐고, 그러고 이제 지난 2월 28일 날 폼페이오 대통령을 모시고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고 폼페이오가 김정은이를 만나서 회담을 했으니까 그 회담은 마치 유치원생하고 청년하고 이게 대화하는 그런 차이였다라고 외신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정보력과 그리고 그 인력이 북한의 정보력과 인력을 워낙 크게 이렇게 월등하게 차이를 내기 때문에 이게 아마 회담이 결렬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담이 결렬된 원인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건데, 미국의 그 조미 관계, 북한이 요구했던 그 이제 네 가지 합의 중에서 조미 관계를 개선하자 하는 거 미국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평화체제 유지하자, 그것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김정은이가 요구한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는 그렇게 요구할 때는 김정은이가 어떤 보관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정은이는 어떤 보관을 갖고 그렇게 요구를 했냐 하면은, 첫 번째는 자기 생명을 부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이가 핵을 갖고 있는 거를 은폐를 하고 숨길 수 있다는 그 조금의 자신감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평화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이게 종전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종전선언. 근데 이제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게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종전선언을 하면은
평화 선언을 해야 된다. 여기 이제 전제로 깔리는 겁니다. 그건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종전 선언하면 평화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근데 평화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군이 철수해야 돼요. 근데 미군 철수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군 철수의 전제가 뭐냐면 평화 체제 하자. 평화 체제 전제가 뭐냐면 종전 선언을 하자. 요거 이제 시나리오가 그렇게 이제 김정은이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외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종전 선언, 평화 체제, 그다음에 미군 철수인데, 이제 미군 철수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미군 철수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전문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미군 철수가 되면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폐기가 돼야 돼요. 아니, 미군이 철수가 됐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폐기가 돼버리면은 한미 연합사령부가 폐지가 돼야 돼요. 한미 연합사령부. 아니 상호 방위 조약도 없을, 그리고 한미 상호 그 방위 조약 폐기돼 버리고 연합사령부 폐기되면은 그 다음에 또 뭐냐? 이 연합사령부가 폐기돼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때는 바로 평화체제로 들어가서 북한에 미국 대사관이 설치가 된다. 미국 대사관이 설치가 가능하다 하는 요것에 미국이 오케이, 그거 받아들이겠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북한의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이제 난장판이 나는 겁니다. 난장판이 나는 건 뭐냐면은 북한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면은요, 세계 각국의 대사관이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세계 각국의 대사관들이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의 대사관 들어가고 세계 각국의 대사관이 들어가면은 대사관 요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보 요원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정보 요원들이 같이 들어가면은 북한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지금 이제 그나마 이렇게 다 막아놓기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데, 아니 그게 정보 요원이 다 들어가지고 확 흐트러 놔버리면은 북한은 그냥 자동 케이스로 주저앉는다. 이것이 이제 또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러고 미군 철수, 그 다음에 미군 철수가 되면 또 자동 케이스로 군사 훈련도 중지하게 됩니다. 이게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되더라도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호 이익이 맞떨어진 겁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미국이 요구한 겁니다. 그 세 번째 요구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걸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냐, 북한의 비핵화냐, 이게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비핵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조선의 비핵화지, 어떻게 한반도의 비핵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북한은 그 조선반도의 비핵화, 요걸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좋다, 좋다 받아들였습니다. 일단은요. 미군 유엔은 이제 다음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고, 비핵화를 받아들인 그 김정은이가 비핵화 하자고 본격적으로 딱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담에 딱 임하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하, 이게 미국이 과연 이런 의도를 갖고 비핵화 하자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김정은이가 빨딱 뒤집어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뒤집어졌을까요?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에는 조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그 조건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딱 제시가 됐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북한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야, 너희들 핵 리스트를 내놔라. 핵 리스트 내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핵 리스트를 내놓으면 그 핵 리스트를 보고 그걸
검증을 하겠다. 세 번째, 검증을 하겠다. 핵리스트 내놓고 핵리스트 검증을 하고, 세 번째는 재검증을 하겠다.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이제 1, 2, 3번에서 이미 북한이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근데 핵리스트를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군이 이제 핵리스트에 의해서 검증에 들어갑니다. 근데 검증을 다 하고 나와서는 미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인마 북한 너희들 말이야 핵리스트 내놨는데 우리 검증해보니까 야 인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말이야 너 틀려. 너 인마 다른 데 감춰놓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럼 다른 데 감춰놨다가 어디다 감춰놨냐? 야 인마 너 주석궁 말이야 시야 100m에다가 너 인마 핵시설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니야? 주석궁에 좀 들어가 봐야 되겠어. 아니 어차피 비핵화하려고 제시했으면은 미국이 검증하자는데 자기네들이 제시한 거 말고 미국이 검증하자고 하는 거를 이거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으니까 거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석궁을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석궁 공개보다도 더 말하자면은 더 가슴을 후이는 게 뭐냐 하면은 아킬레스 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정치범 수용소를 좀 가봐야 되겠다. 미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8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8군데를 이름하여 교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30만 명을 지금 수용을 해놓고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개돼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 없어요. 깨거리도 뭐 이렇게 찾아주지도 않고요. 그냥 뭐 이렇게 돼지 밥 주듯이 뭐 그냥 적당히 좀 죽이고 죽으면 그만이고요. 거기서는 애를 낳아도 바켓스 있지 않습니까? 바켓스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런 한 30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어요. 지네들이 얘기해 교화소라 그럽니다. 그 교화소를 좀 봐야 되겠다. 야, 뭐 너들 말이야 핵하고 미사일 기지를 거기다 감춰놓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근데 북한의 아킬레스가 뭐냐면은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근데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가 몇 가지를 보냐면 한 서너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핵, 미사일, 그 다음에 생화학 무기가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이 인권 문제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인권 문제가 이게 백일화에 노출돼 버리면 북한은 볼 것도 없이 세계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왜 이걸 개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재검증을 좀 하자고 얘기를 하면은 김정은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그것이 이제 검증이 다 되면은 그때 미국에서 북한의 핵시설 내지는 비만들어져 있는 미사일을 미국으로 전부 이렇게 수송하는 게 여기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북한에 있는 핵 전문가 한 300명으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한 300명 되는 핵 전문가를 미국으로 데려오거나 아니면은 그 일부를 자국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한 100여 명은 이제 여러 나라로부터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기술자도 뭐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지금 알게 모르게 그쪽으로 잡혀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300명 되는 이제 핵기술자를 빼오는 겁니다. 이렇게 핵기술자까지 다 빼왔을 때 이게 완전한 비핵화라는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것을 미국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그리고 또 김정은이 이하 그 밑에 관료들이 그까지를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딱 하노이 회담에서 5가지를 딱 제시하니까 김정은이하고 실무자들이 깜짝 튀어나온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는 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것만 하면 영변 핵시설 일부 파괴하자. 그 영변 핵시설 외에 8군데 9개 핵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싹 뒤로 감추고 핵시설 내놓으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그냥 허허 웃으면서 다시 이제 회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의하면서 이건 재선에 당신 그러니까 폼페이오 대통령의 재선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십시다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날라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혼자서 사실은
그냥 닥쳤던 게 울쳐다보는 격으로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김정은이가 평양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 기차를 타고 간 게 몇 킬로를 가냐면 4,400킬로를 갔어요. 4,400킬로 되는데 제가 이렇게 대충 뭐 계산해 보니까요.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백두산을 가는데 백두산 천문봉까지 가면은 우리도 한 4,400km 정도는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공교롭게 우리도 김정은이처럼 이거 큰 소리 한번 좀 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역으로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60시간을 4,400km를 통해서 400km를 향해서 이제 베트남까지 왔지 않습니까? 와서 회담이 결렬되고 트럼프가 그냥 가버리고요. 김정은이 혼자 정말 쓸쓸하게 왔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왜 기차를 타고 갔을까요? 언론에 조금 비치긴 비춰졌어요. 김정은이가 기차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기차 타는 걸 보고요. 그 옛날에 그 서부 활극에서 나오는 그 슬로우 비디오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 비행기가요 시속 1000km, 1200km로 달리는 이런 세상에 아니 시속 60km, 80km로 4400km를 움직인다. 이건 정말 18세기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타지 않을 수가 없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작년에 6월 28일 날 그 첫 회담 때 미국의 시진핑의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갔어요. 북한에 이제 대통령 김정은이 그 비행기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찬매 1호라고 그래서 하나 있긴 있는데 요거는 가다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것이 내적인 문제도 있고 외적인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적인 문제는 비행기가 워낙 이게 그 낡아서 언제 어떻게 하다가 이게 떨어질는지도 모른다. 이게 러시아 갔다가도 몇 번 중간에서 횡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뭐 이렇게 그 김정은이 타고 가는 비행기 하나 떨어뜨리려면요. 보단 하나 누르면은 레이저가 딱 쏴버리면 그냥 그대로 그냥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폭파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김정은이가 굉장히 겁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김정은이가 지난 6월 12일 날 그 싱가포르에서 만날 때는 그 시진핑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갔거든요. 빌려 타고 갔는데 빌려 타고 갔다 온 후에 얘기를 듣고 김정은이가 깜짝 뒤집어졌어요. 왜 뒤집어졌냐? 그 21세기 과학이 총동원된 거예요. 총동원됐다는 얘기 뭐냐면은 시진핑의 비행기에 김정은이가 탔지 않겠습니까? 그래 김정은이가 타고 온 후에 그 시진핑의 비행기에 김정은이의 체모를 싹 수거를 했어요. 체모를 싹 수거해가지고 조사를 쫙 해보니까 김정은이가 몇 살까지밖에 못 산다는 게 딱 나와버렸어요. DNA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중국하고 미국이 이게 정보를 공유했어요. 공유해가지고 왜냐면 그 중국의 정보력 그 의학 가지고는 완전히 해득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미국하고 의논해서 미국에다가 그 머리카락을 붙이면서 야 대신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미국에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김정은이가 언제 감기 걸리고 언제 고혈압이 도지고 언제 어떻게 이게 발에 나오는 그 무슨 그 아픈 그 무슨 병이 있어요. 그게 그 나오고 김정은이가 몇 살까지 산다는 게 완벽하게 딱 DNA가 딱 해결돼 버렸어요. 이 얘기를 듣고 김정은이가 깜짝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밑에 부하들이 아니 그 하노이 갈 때 국무위원장님 시진핑 비행기 한 번 더 빌려 탑시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화를 벌컥 냈다는 겁니다. 야 나를 2번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김정은이가 나를 2번 죽이려고 그러냐. 이래서 할 수 없이 그 기차를 비행기를 안 타고 기차를 다시 타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핵 문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북한은 이게 생명과 같은 거고요.
트럼프에게는 이게 재선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재선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뭡니까 대통령 두 사람 있잖아요. 오바마하고 그 대통령들이 이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비핵화를 주제로 해서 자기 선거 전략에 얼마나 유리하게 그걸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주 모토입니다. 그러고 이제 비핵화입니다. 그러고 이제 비핵화인데 그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일본도 재무장할 것이고 또 대만도 재무장할 것이고 핵무장할 것이고 우리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비핵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조금 맺어드리면요. 북한은 죽어도 핵을 비핵화하지 못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 비핵화를 통해서 유리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자기 입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핵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대한민국은 이 핵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대한민국은 통일이라는 것을 먼저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일을 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남북 통일, 두 번째는 실지 회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통일의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그건 어저께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은 어떤 통일을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통일을 할 것이냐. 근데 우리 평화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평화 통일. 근데 이게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요거 우리가 의미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에 이렇게 평화 통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헌법상. 근데 헌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헌법은 최상위 가치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까지는 1조는 뭐냐면은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체성에 따라서 모인 국민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 영토가 어디까지다 하는 것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헌법 1, 2, 3조는 헌법 1, 2, 3조는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03조로 전문과 본조 103조가 부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1, 2, 3조는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헌법 4조가 중요합니다. 4조가. 이 헌법 4조부터 권리 의무가 수반이 됩니다. 여기 우리 조 변호사님 계시지만 법률이야 뭐 저분이 더 잘 아시죠, 저보다요. 근데 헌법 4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권리 의무가 그때부터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헌법 4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추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추구하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평화통일.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북한도 헌법에 평화통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북한도 평화통일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헌법이 우리처럼 최상위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북한의 헌법은 있으되 북한의 헌법보다 더 상위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동당 강령입니다. 노동당 강령. 그 노동당 강령에 보면은 노동당 강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남한을 적화통일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화통일. 근데 이렇게 적화통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적화통일이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의 노동당 강령보다도 더 상위 가치관이 있어요. 그 더 상위 가치관이 뭐냐면은 수령의 교시입니다. 수령의 교시. 수령의 교시. 네, 수령의 교시가 북한에서 최상위 가치관이야. 근데 수령의 교시는 김일성 때 이미 수령의 교시가 나왔어요.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수령의 교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령의 교시가 어떻게 나왔느냐? 김일성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화 터지는 안 돼? 그거 볼 거 없어. 그러면 무력으로 밀어제끼라요. 무력으로 밀어제끼라요. 그래서 무력 통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우리를 최상위 기준인, 자기네들 최상위 기준인 무력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려고 그러지, 그렇습니다.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예. 가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 가식.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평화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건 이제 몇 곡지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제가 줄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통일을 하려면은 우리는 강대국이 돼야 됩니다. 강대국. 그렇습니다. 네, 강대국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선진국이 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진국,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인 나라인데 선진 7개국에 좀 들어가자고 그랬습니다. 아직 우리는 선진 7개국에 못 들어갔거든요. 선진 7개국에 들어가려면 제가 몇 가지 이제 제거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 우리는 선진국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강대국이냐, 강대국 얘기냐,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 강대국과 강소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가들이 있어요. 강대국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 5개국입니다. 승전국 5개국이라 하면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 5개국입니다. 이 강대국, 오늘날 강대국은 국민소득이라든가 인간과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그네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유엔 총회가 아무리 의결을 해도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서 한 나라라도 거부해버리면 그걸 끝나요.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이 됐는데요. 만약에 그때 당시 5개국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요, 사무총장은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는 이 5개국은 저희들끼리 NTP 조약에 의해서 핵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네들은 핵을 갖고 있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4개국은 핵 갖고 있는 건 절대 못 4개국 외에 절대 못 갖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핵 정책, IAEA, 그다음에 NTP 조약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핵을 갖고 싶어도 못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5가지가 있어요. 이 조건을 우리가 꼭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치 단계에서 이 조건을 꼭 수행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가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세계 10위권까지 올라오는 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IT, 자동차, 조선, 철강 뭐 등등 해서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올라와 있는 세계 10위권, 예를 들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철강, 석유화학 이런 거 지금 곱하기 2 아니면 곱하기 3 100번 해봐야 지금 10위권을 더 올라서지를 못합니다. 강대국 부근에도 못 가. 이제는 그거 아무리 해봐야 그건 안 돼.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떤 말하자면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요건을 갖추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엘빈 토플러가 제시한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바로 기술 강국입니다. 기술 강국. 기술 강국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강대국이 되지 못합니다. 엘빈 토플러 박사가 지금 죽은 지가 한 4, 5년 정도 되는데요. 엘빈 토플러 박사가 죽기 전에 한국에 한번 왔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입니다. 이제 설치했으니 6년 전에 한국에 한번 왔어요. 그래서 중앙일보 초청으로 왔는데 워커힐에서 한국에서 각 500명을 모아놓고 3시간 동안 이제 동시통역을 우리 여기 박영애 여기 이제 동시통역가가 여기 한 분 계십니다만은 동시통역을 3시간을 하면서 강연을 했어요. 이게 엘빈 토플러가 이제 죽었지만은 엘빈 토플러가 그 사이에 세계관으로 얘기한 걸 보면은 하나도 미래를 얘기하는데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와서 그때 강연을 3시간 했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시간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 놀란 건 뭐냐면은 그 양반이 그때 당시 82살이었거든요. 82살 된 양반이 워커힐에서 한국에서 500명을 불러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저도 말석에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말석에가 앉아 있었는데 3시간 동안 강연을 하는데 물을 한 모금도 먹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강의하면서요. 그때 이후로 한 모금의 물도 안 마십니다. 저도. 아니 82살 된 엘빈 토플러가 3시간을 강의하는데 물 한 모금 안 마시는데, 아니 젊은 내가 이렇게 강의한다고 목마른다고 내가 물 먹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저도 한 모금의 물을 안 마십니다.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을 앞세우는 국가 정책이라야만이 강대국이 된다. 왜 강대국을 왜 그렇게 주장을 할까요? 강대국을 주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핵을 갖지 않으면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하고 핵 갖고 있지 않으면은 무엇에다 쓸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핵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그 엘빈 토플러 내지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그 5가지는 뭐냐 하면은 제가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4차 산업입니다. 이게 4차 산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4차 산업, 우선 4차 산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ICT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인공위성이고, 다섯 번째는 생명공학입니다. 이 5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얘기를 드리는 이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4차 산업인데, 4차 산업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차 산업 중에서 딱 2가지만 제가 강대국이 됐을 때 요구하는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AI입니다. AI는 뭐냐면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둑 두시는 분 계시면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세돌이가 그 인공위성하고 바둑 뛰어가지고 4판을 뛰었는데 3번을 주고 겨우 한 번 그거 봐줘서 AI가 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AI가 지금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갔냐면 우리나라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가요, 앞으로 한 5년 이내 운전 기사가 없어지는 거 아시죠? 네. 예.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내 의사가 없어집니다. 의사가요. 지금 이제 AI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십리에서요, 분당에서 왕십리까지 열차에 운전기사가 없는 거 아시죠? 네, 기사 없이 지원자 다녀요. 지원자 다녀도 사고 전혀 안 나요. 소사에서 안산까지도 소사에서 안산까지도 그렇고, 없습니다. 광주에서 지금 광주 지하철도 2호선인가 그것도 지금 맞습니다. 기사가 없이 다녀요. 이제 그런 시대로 급속하게 지금 이제 AI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등을 해야 됩니다. 1등. 예. 일본이나 미국, 영국이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2등 따라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국 1위인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1등을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AI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로봇입니다. 로봇도. 근데 앞으로는 이 로봇 시대가 이제 옵니다.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로봇은 어디가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냐면 일본이 제일 앞서가고 있어요. 일본. 근데 앞으로는 로봇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가까운 시일 내에 로봇가 인간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도 로봇끼리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이게 공상과학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전쟁에도 로봇들끼리 하고요. 예를 들어서 로봇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냐면 부부 관계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뭐 일찍 상처를 했다. 그런데 내가 좀 여자가 그립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딱 찾아보고 내가 원하는 또 아니면 내 마누라하고 비슷한 그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걸 딱 클릭만 딱 하면은 주문생. 그 아주 예쁜 여자가 나한테 이제 띵동 하고 찾아와요. 그러면은 부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남편 잃어버리고 좀 생각이 좀 난다. 그러면 뭐 세탁기 돌리자 할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보단만 하나 누르면은 그 이제 예쁜 건장한 남자가 옵니다. 이제 이런 시대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그냥 이 허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급속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에서 많이 이거 됐죠. 이제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CT입니다. ICT는 뭐냐면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그래가지고 정보통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보통신은 우리가 반도체 1위 하는 바람에 그나마 우리가요, 요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보통신과 관계해서는 한 가지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IT 문제는 IT 컴퓨터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인데 여러분들 미국에요,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길 베이츠입니다. 길 베이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길 베이츠라는 사람은 지금 세계 최고의 부호입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2,500억 불을 유동 자금이 2,500 불이에요. 유동 자금이라 하면 바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을 얘기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470조라고 그랬습니다. 470조면은 대충 그 길 베이츠가 갖고 있는 2,500억 불을 바꾸면은 한 250조. 우리나라 예산의 1년 예산의 한 반을 이 사람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바로 인터넷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인터넷 가지고 돈을 버는데 어떻게 인터넷 가지고 돈을 벌었을까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집안에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학교를 가지 못했는데 학교를 못 가다가 보니까 늘 그 어머니가 그 길베이츠가 학교를 못 간 걸 서운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한편 이게 길베이츠는 자기 집 지하에서 맨날 이게 그 계산기 가지고 장난을 했어요. 학교는 못 가니까 장난을 하다가 길베이츠가 이게 인터넷 발명하게 된 동기가 이게 계산기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어디를 가냐면 여행을 갔어. 여행을 가는데 장난을 이렇게 뭔가 가지고 놀다가 어머니 생각을 했는데 딱 어머니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고 자기가 하고 놀랐어요. 왜 그러냐요? 어머니 생각을 하는데 1초도 걸리질 않아서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 기를 때부터 지금 현 시간까지의 순간이 1초도 걸리지 않아가지고 머릿속에서 쫙 하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머릿속에 있는 이것을 기계로 만들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길베이츠가 만든 인터넷이 미국에서 1등한 것이 아니고 이게 한국에 와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대한민국의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그래서 이 길베이츠가 한국에 한번 왔어요. 와가지고 도대체 내가 만든 인터넷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1등 노릇하겠냐. 이거 1등이라 하면 뭐냐면은 활용도, 뭐 잠재력, 뭐 특허 출원,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베이츠가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등을 하냐, 인터넷 1등 하냐, 이걸 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고 미국에 들어가서 자기 회사에 내부 이제 통신망에다가 이제 게시를 했어요. 근데 세 가지를 개선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더라고요. 성질이 급해서 인터넷이라는 건 인터넷 이꼴은 뭐냐면 속도거든요. 속도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하고 맞떨어지더라. 요걸 이제 자기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길배치가 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빠른데 일본이 우리보다 늦거든요. 지금도 늦어요. 중국은 여기 우리보다 더 늦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중국은요 와가지고 뭔 일을 하면은 컴퓨터를 딱 치면은 담당자가 저기 화장실에 큰일 보고 와야 그때 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일본은 어떻게 했냐, 일본은 컴퓨터 딱 클릭하면은 화장실에 적은 볼일 보고 오면 그때 뜬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어떠냐, 컴퓨터 딱 쳤다 그러면 딱 안 찌죠. 안 되면 끊어져 버리는 거야.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걸 못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이거 한국 사람의 기호를 맞추려면 거듭 찾기기 전에 이걸 해야 이걸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이 대한민국 세계 속도가 1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인터넷 이제 두 번째 대한민국이 1위 하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손재주입니다. 손재주. 이게 손재주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 갑니다. 이 손재주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머니로부터 이게 DNA가 유전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그 바느질을 하지 않습니까? 바느질도 정확하게 하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손재주가 대한민국 삶 세계 제 1등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한민국 애들은요 돌만 되면 젓가락질 지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일본만 해도 3살 4살 돼야 젓가락질 합니다. 중국은 7살 8살 돼도 젓가락질 못해요. 근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애초에 젓가락이 없어. 그러면 포크 나이프 가지고 없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손재주가 왜 중요하냐, 이게 첨단 과학에서요, 예를 하나 드리면 의학적으로 임신 못한 사람 뭐라고 그러죠? 임신 못하는 분들이 불임자들이 이렇게 정자를 넣어가지고 난자하고 정자하고 이렇게 동그란 걸 이렇게 맞추는데, 침을 넣어가지고 맞추는데 10만 분의 1 현미경을 보고 이걸 남자 전자를 굴립니다. 굴려서 거기 접점을 딱 맞춰야 이제 임신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국민은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나이프 포크 쓰는 사람은 죽었다 해도 그걸 못 맞추지를 못해.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걸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이게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에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나라 그 은행원들, 여직원들요, 은행에 가지고 돈 세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잖아요. 100장 세는 거 보세요. 다락 하면 100장이에요. 100장이고, 여러분들 외국에서는 돈 어떻게 셉니까? 출발해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넘기잖아요. 거꾸로. 그거 언제 그렇게 100장 넘깁니까? 우리처럼 그냥 다락 세야지. 근데 그것도 바쁘니까 어떻게 5장씩 넘겨 우리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보고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야.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말이야, 손을 5장씩 쏙쏙쏙 하니까 벌써 100장 만드는 거예요. 예. 20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손재주가 우수한 것이 인터넷을 하는데 가장 유리하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손이 빠르니까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손이 빠르는 게.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인터넷에서 이걸 문자를 보낼 때 이 손재주가 얼마나 중요하나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제가 플러스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손재주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한글입니다. 한글은요, 586년 전에 세종대왕이 어떻게 언어를 알고 한글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한글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실 때 28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24자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 미국의 그러니까 영어의 알파벳가 A부터 Z까지 26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24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판기를 이렇게 보시면요, A하고 가하고 Z하고 하하고 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같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일본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가나카나 히나카나 있어가지고 81개 글자에다가 일본은 한문을 섞지 않으면 글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더 쳐야 돼. 우리는 한 번 딱 이렇게 치면 끝나는 거를 많은 나라들이 두 번, 세 번, 이게 중국 같은 건 묶어가지고도, 한 문자가 많으니까 묶어가지고도 우리보다 두 번, 세 번 더 쳐야 우리가 원하는 걸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이
너무나 우수한 거야. 그런데다가 요즘은요, 우리 애들이 손재주가 좋은 거하고 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속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빨라져요. 이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 다니는 거 애들 보면요, 이렇게 문자를 넣는 거 보면 다다닥 하면 금방 다 의사가 다 전달돼 버려요. 뻔하게 달라요. 거기다 줄임말 쓰잖아요. 우리는 몰라. 선생하면 쌤하면 선생이야. 그리고 하트 그려놓으면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미국 그 길베이치가 지가 만들어도 이거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베이치가 미국 가가지고 대한민국이 과연 ICT 세계 1위다. 근데 ICT 정보통신 이게 1위가 돼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달나라로 가고 있잖아요. 명왕성 해왕성까지 가는데 그 교신이 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이거 통신밖에 없습니다. 통신밖에 없는데 그 통신을 어느 나라가 먼저 기선을 잡고 나가느냐 하는 것은 강대국의 선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려면은 4차 산업의 1등 국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런 그 말하자면 정보통신의 1등 국가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네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 우선 에너지 얘기하면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까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원자력입니다. 에너지 원자력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2차 전지입니다. 그 2차 전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그 전지 있지 않습니까? 전지 이걸 보고 얘기합니다. 이 2차 전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는 핵이 없어지면요, 핵물질이 없어지면은 2차 전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핵은 지금 너무 이온도가 높다는 핑계로 핵이 점차적으로 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그 잠수함에 보면은 핵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핵잠수함에 가서 근무하다가 나온 애들은 보면은 뭔가 모르게 비실비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잠수함이 왜 핵이나 디젤 엔진을 안 쓰고 왜 핵이나 이게 이제 2차 전지를 쓰느냐 하면은 소리가 나지 말아야 돼요. 소리가 나면 잠수함은 그냥 그 구축함에 바로 이제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죽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핵으로 움직이거나 2차 전지로 움직이거나 하면은 이제 소리가 안 나니까 그나마 이제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은 전기를 저장하지를 못해요. 인간이. 전기를 저장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전기를 저장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자력이나 2차 전지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도 비가 이제 왔습니다만 천둥이 말이죠. 천둥이 바짝 하고 치잖아요. 그게 수천만 킬로와트의 전기입니다. 그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면 그걸 천둥 칠 때 확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저장해 놓으면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가 뭐 필요합니까? 근데 이걸 개발을 못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걸 먼저 개발한 나라는 예를 들면은 강대국의 선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하고 그리고 핵 원자력 요거는 1등 하는 국가가 앞으로 21세기에 강대국이 된다. 근데 핵 문제를 이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핵 그 원자로가 23개가 있습니다. 23개가 있는데 23개 기에서 우리가 모르게 이걸 운영해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1등 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자력 운영 기술의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 중동에서 미쳤다고 대한민국 원자력 그때 이명박 정부 있을 때 미쳤다고 우리 원자력을 갖다 드리겠습니까? 일본 핵 기술이요 우리한테 따라오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원자력 기술 운영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원자력 위원회에서 나온 발표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라늄 농축 기술 운영 세계 1위입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이라는 건 뭔 얘기냐면 핵을 만드는 원료 우라늄을 농축하는데 세계 1위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까지 왔어요. 어느 시점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라늄 농축 기술 세계 1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위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우라늄 농축 저장을 2640톤인가 저장해 놓고 있어요. 그 우라늄 농축 저장 세계 1위입니다. 아,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요, 핵 1등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에다가요, 일본 후쿠시마에 그 원자력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기술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거절했어. 거절해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지들끼리 하다 안 되니까 그걸 다시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기술자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박근혜 정부가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세계 이 원자력 기술의 1등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부분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얘기했습니다. 이 2차 전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이 2차 전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이걸 얼마만큼 강력하게, 얼마만큼 조그만하게 만드느냐 하는 기술이 이게 세계 1등 국가의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요거는요, 대단히 좀 못한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1등은 1등인데 우리 자국에서 1등이 아니고 LG전자가 미국 알라바마 주에다가 이거 공장을 차렸어요. 미국에다 차렸어. 왜 미국에다 차렸을까요? 우리나라에다 차려가지고 그걸 세계 1등 하면요, 이게 언제 그걸 폭파시킬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걸 설치했는데 그 전지 시장은요, 전지 개발은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이렇게 1등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몇 가지가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을 참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뭐 보수다 진보다 이런 걸 떠나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기 공반도 나로도에다가요, 인공위성 발사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이었거든요. 노무현이 때 쏘아 올렸었어야 돼요. 그런데 못 쏘아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러시아에 2번 사기당하고 3번째 쏘아 올려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공위성을 1등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공위성을 우리가 1년에 10개만 쏘아 올리면요, 대한민국의 실업자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 자동차는요, 부품이 2만 개가 있으면 굴러가요. 그런데 비행기는 부품이 40만 개가 있어야 하늘에 뜹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은 부품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200만 개가 있어야 돼요. 200만 개 있어야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10개만 쏘아 올리면은, 인공위성이 미사일입니다. 인공위성을 10개만 쏘아 올리면은 대한민국 실업자는요, 80대 노인도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회사에 와서 좀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끔 돼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을 우리가 축제사자하고 만들어야 돼요. 이 축제사자하고 만든 이 인공위성이 뭡니까? 바로 북한의 김정일을 대항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인공위성을 우리가 세계 1등 국가가 돼야 된다. 이거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기왕이만 말씀 나눴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다 해치워 버리고 싶습니다만은,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생명공학입니다. 이 생명공학은요, 진짜 중요합니다. 생명공학은 2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제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 못한 게 있어요. 암, 에이즈, 루게릭병, 그 다음에 소아마비. 이거 약도 없고 약이 원인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걸 언제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DNA 연구입니다. DNA. 지금 DNA가 거의 연구가 됐습니다. 연구가 됐는데 DNA가 완전 해독이 돼버리면은 우리 인구가, 우리 국민들이 몇 살까지 살아요? 150살 내지 250살까지 사는 자동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장기를 교체하는 지금 시기 아닙니까? 장기 교체에다가 DNA가 조정이 해독이 완전히 되면은요, 장기 교체를 떠나서 완전히 인간의 수명이 언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DNA 조정만 하면은 250살, 300살까지 살지 않느냐, 이런 시대까지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여기 저 뒤에 그 동물 그 전문가 계십니다만은 수의사님. 수의사님 계십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뭡니까 황우석 박사. 황우석 박사. 네, 황우석 박사가 제가 알기로는 동물 실험에서 네. 거의 뭐 이렇게 그 DNA 조정 DNA 완성이 됐다고 해독 완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 황우석 박사가 곤욕을 치른 거는 천주교에서 엄청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천주교에서는 DNA 해독이 완전히 되면은 인간의 생명이 침실에서 탄생이 돼야 되는데 실험실에서 인간의 생명이 무한정 탄생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천주교가 결사 반대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엄청 길게 나오는 스토리인데 오늘은 뭐 대충 이제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무슨 재래산업 철강 자동차 조선 뭐 이런 걸로 지금 승부 볼 일은 아니고요. 21세기 새로운 과학으로다가 21세기 우리가 강대국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긴 얘기입니다만 너무 간단하게 줄이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좀 딱딱하게 느끼셨으리라고 믿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지금 여기 백두산 탐방인데요. 우리 김남열 교수님의 아주 해박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통 초, 중고등 학생들이 교육의 장소로 쓰이는 코스입니다. 오늘은 학부형들 차원에서 이렇게 온 건데 제가 어제 그제도 너무나 아주 귀한 자료를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TV 원래는 이 프로그램이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담당 백병찬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여기다 하나 덧붙인다면은 옛날에 모택동보다 더 인기를 많이 끌었던 중국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나무목 2개 쓴 수풀림자 있죠. 임표 장군인데 중국 발음으로는 임표 장군입니다. 그 당시 그분은 모택동보다도 인기가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나르는 것을 모택동이 그냥 딱 요객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또 그 아들 김정일은 비행기를 한 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김정은이 한 번 탔는데 앞으로 역시 김정은도 비행기를 안 탈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 최고인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어제 강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저께도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여기다 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140조를 투자한다는 이유로 지금 그 무슬림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일개 단지에 10만 명씩 지금 거주합니다. 10만 명이면 국회의원이 한 명씩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쪽 무슬림 국회의원들이 잔뜩 나오게 되면 무슬림은 남자 한 명에 10명씩 자식을 낳습니다. 우리는 지금 2명이 결혼해서 1명꼴만 낳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무슬림의 나라가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자기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앞으로 무조건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자.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성요.